안녕하세요. 테드쟁이 AI입니다. 자, 이제 2025년 첫 번째 유튜브 영상인 것 같네요. 오늘 1월 1일이고, 1월 1일이니까 이제 빨간 날이다 보니까 회사를 안 나가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전에, 작년, 토일이 있었지만, 그때는 제가 이제 집안 행사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진 못했고요. 이제 2025년으로 넘어와서 이제 첫 번째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번 영상이 이제 기아 스포기어 전성경 기계도 기능사 품번 5번 스포기어 이제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설계적 관점, 그 다음에 측정적 관점에 이제 경험차까지 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주물 형상까지도 다 설계를 했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주물 형상을 원 소재로 이제 가공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가공자 입장에서 이 기형차가 어떻게 되느냐. 네, 제가 중간에 이제 기어 쪽에 가공 작업을 하셨던 분을 좀 만났죠.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달라진 부분들이 발생을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원 소재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이제 여기서 안쪽에 있는 요 이제 빨간색 실선이죠. 실선으로 된 게 우리가 이제 타켓으로 하는 이제 치수죠. 실제 저기까지 가공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저렇게 깎아 나가야 되는 거고, 이제 요 녹색이 주물 형상, 가공 여유를 포함한 주물 형상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주물 오차죠. 저 정도의 주물 오차를 고려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녹색으로 녹색 형상으로 이제 우리가 원 소재가 준비됐다고 하면 이제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V벨트랑 거의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공은 V벨트랑 비슷하게 가는데, 이제 V벨트 때 제가 설명했던 거하고 실제 제가 가공 작업자, 기어의 전문 가공 작업자를 만났을 때 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저랑은 있더라고요. 실제 가공 작업자 분하고는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실제 가공 작업을 했던 분이니까, 그분의 이제 말씀이 더 맞는 얘기일 거예요. 제 얘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차이점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V벨트 분리를 설명할 때도 제가 요걸 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처음에 이제 외경을 잡고 시작을 하느냐, 내경을 잡고 시작을 하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내경을 잡고 시작하지 않고 외경을 잡고 시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내경 잡아준 건데, 요건 잠깐 뺄게요. 이렇게 빼놓고 보면은, 어차피 내경도 요게 이제 아예 구멍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 구멍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이제 주물 단계에서 저 구멍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 정도. 가공 여유를 주고 구멍을 만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작업자하고 얘기를 했을 때 했던 얘기는, 처음에는 외경을 먼저 잡고 구멍을 뚫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을 맞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V벨트 풀리 때도 그랬죠. 외경을 잡고 처음에 이제 구멍을 우리가 원하는 정치수까지 뚫어준다. 요건 맞아요.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했던 게 한쪽 측면, 이쪽 측면은 가공을 친다. 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가공을 치는 거는 똑같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요 안쪽이 굳이 이제 가공이 안 된 상태의 구멍이기 때문에 저 구멍을 이용해서 뭐 기준을 잡고 가공하는 건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진 않는다. 그거는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먼저 이제 처리를 하자면, 일단 이 상태에서 가공을 하는데, 측면 가공은 당연히 이제 뭐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뭐 측면 가공이 될 거다. 전체 두께가 이제 21이고, 그렇죠? 21이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공차를 적지 않았으니까 일반 공차 영역 내로, 그렇죠? 가공이 된다. 물론 이제 저걸 이제 기하 공차적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겠지만, 굳이 이제 도시를 한다면 이제 도시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게 요 영상이니까, 그렇죠? 자, 여기까지 가공을 해낸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잘려 나가겠죠. 아이고, 연장 안함으로 돼 있었네요. 모서리 2가 노이즈 스탠드로, 연장 안함으로 돼 있어서, 노이즈 스탠드가 아니라 2를 익스텐드로 바꿔야죠. 간만에 하니까 또 버벅대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요 가공이 끝나면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 여기가 딱 이렇게 만나는 요 깊이까지 요 상태가 되고, 요거는 이제 의미 없으니까 날려버릴게요. 굳이 의미가 없으니까 날려버려. 그러니까
원래 두께가 요거였으니까 요건 가공 전 형상이니까 가상선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요기였다가 이제 요만큼 지금 이제 설계상으로는 이제 대략 1.8인데 실제 주물이 했을 때 저기 주물 오차가 어떻게 형성됐을지는 그 생성된 제품마다 다르니까 1.8이 아닐 수도 있고 1.8보다 더 많이 가공을 할 수도 있고 적게 가공을 할 수도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준은 어디로 돼야 되느냐? 요 중앙을 잡아가지고 중앙을 잡을 때는 아마 이제 요 두께를 볼 거예요. 요 두께 가운데. 왜냐면 이 부분 가공 안 하는 부분이니까 저 두께를 보고 저 두께의 중앙이 되는 부분을 이제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텀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걸 굳이 데이텀이라고 정의하면 조금 애매하죠. 애매한데 요 중앙을 판별해야 되니까 이제 그걸 데이텀이라고 생각을 하면 요 9mm가 있고 요 중앙에서 이제 여기까지 거리가 나오는 거니까 요 중앙에서 요 거리까지를 가공해라. 요 거리까지가 이제 전체 폭을 21로 했었으니까 10.5가 나올 정도로. 그렇죠? 치수가 가려졌으니까 요거는 처리를 해줄게요. 여기서 문자에서 채우기 색상을 배경으로 놓고요. 배경으로 놔도 안 가려지겠죠? 왜냐면 얘를 먼저 기입해서 이게 나중에 기입한 거니까 얘가 위에 있어요. 이제 드로우 오더로 DR 얘를 선택을 해서 F 앞으로 빼주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이제 데이텀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LE로 처리를 해야겠죠. LE를 처리해야 되는데 H를 썼으니까 굳이 데이텀을 정의하자면 12mm 정도 빼주고 그다음에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로 바꿔야겠죠. 데이텀 화살표 삼각형 채우기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요거 복사해 볼게요. 이제 가공 기준으로 하면 처음에 이제 이 두께의 중심을 잡고 왜냐면 이게 주물 형상에 있는 이 양쪽 끝을 기준으로 못 잡아요. 그분하고도 얘기했는데 기준으로 못 잡는다고 그분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얘의 중립에서 요 절반 가공을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왜냐면 이 깎여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공이 돼서 날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공되는 부분 자체가 데이텀과 어떤 연관을 갖기는 가공 기준과 어떤 연관을 갖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좌우 대칭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밸런싱이 맞아요. 좌우 밸런싱이 맞아야 되니까 가운데 있는 요 암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구분할 때 안쪽에 허브, 바깥쪽이 림, 그다음에 여기는 암이라고 하는데 저 암 두께는 가공을 안 하는 부분이니까 저 부분이 이제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 무게라든가 뭐 그런 것들의 이제 밸런싱 두께라든가 그런 것들의 밸런싱이 맞아야 되니까 이 형상 자체가 데이텀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떻게 있어요? 얘하고 치수선하고 딱 일치되는 상태. 치수선하고 여기가 완전히 일직선이 되는 상태로 이렇게 데이텀을 기입했잖아요. 이 데이텀이 맞다라는 거예요. 가공하시는 분들. 이래야지 뭐예요? 이면과 이면의 사이에 있는 유도 형체인 뭐 중립면이 데이텀 기준이 된다. 그 기준으로부터 한쪽 끝까지 면의 길이를 전체 두께의 절반 정도로 맞춰야 된다. 이게 가공 기준이 맞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된다. 그분하고 얘기했을 때도 이제 똑같이 됐고 이게 제가 거의 대부분 가공에 관련된 사항들을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맞냐? 왜냐면 제가 가공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여지껏 설명한 것들의 일부가 잘못됐을 수가 있어요. 그걸 그분 만난 기회에 아싸 기회다 하고 이거 다 확인하기 위해서 그분한테 상당히 정말 죄송했던 건 제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뺏었어요. 그분의 개인적인 시간을. 왜냐면 제가 그분 다시 만날 일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연찮은 기회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뺏으면서 일일이 다 물어봤거든요. 근데 뭐 정말 감사했던 거는 전혀 싫은 내색 안 하시고 끝까지 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답변을 다 해주시고 귀찮아하시지도 않으시고. 물론 이런 일 때문에 만난 거, 일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이런 일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어떤 행사를 하는 장소에서 우연히 만난 거고, 저한테 그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실 필요는 전혀 없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건데, 어쨌든 그 말도 이제 밸런싱이 맞아야 되니까 이제 요 두께의 중립면이 기준이 돼야 되고, 그 중립면으로부터 좌우의 거리가 맞게 가공이 되는 게 기준이다. 그럼 이제 이 중립면이 나오고, 이 중립면에 대해서 이제 요 면이 이제 가공되면 된다. 그래서 공차는 뭐 일반 공차 범주 내에서, 왜냐면 그 공차에 대한 건 명기된 게 아예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반 공차 내에서 이제 범주 가공이 되면 되고, 요길 데이텀으로 중요한 건 이제 뭐냐, 이 부분에 이제 평면도가 나오는 거죠. 평면도가 나오는 건데, 이 평면도가 나올 때 이제 제가 생각한 건 뭐였냐면, 이게 일반 공차니까 일반 공차니까 저 평면도가 뭐 굳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일반 공차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 중에 전체 두께에 대한 게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니까 그 절반을 치면 플러스 마이너스 0.05가 되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 0.05를 절대값으로, 그러니까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을 다 합치면 0.1이 되니까, 이제 이 부분에 뭐냐면 이 데이텀 h에 대한 평행도, 그렇죠? 결국은 평행도가 되는 거예요. 평행도는 그냥 0.1이면 되겠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이제 뭐가 안 맞느냐? 이제 이게 안 맞는 거다. 안 맞는 게 된다. 왜냐하면 저 부분의 기울기 자체가 0.1을 넘어서 버리면 지금 이미 이 값을 초과해 버리는 게 되지 않냐.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가공해가지고 여기서 이면을 가공했을 때 이면 자체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기울기가 이제 가공의 기준이 될 거고, 그렇죠? 가공의 기준이 될 거고, 그렇다면 저기에 이제 값은 이 값하고 맞춰져야 된다. 네,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제 흔들림을 측정을 하는데, 이 흔들림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를 줬다고 하면은 뭐가 돼야 돼요? 평행도가 돼야 돼요. 평행도. 그래서 중립면이라고 한다면 평행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는 요 얘기를 했는데, 이건 두께에 대한 데이텀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 데이텀은 아니다. 그렇죠? 왜냐면 지금 중요한 건 그거에 대한 평행이 아니라 가공이, 이게 이제 이 면이 밀린 가공이 되면 이게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밀린 가공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얘 외경을 물고 선반 가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중립면에 대한 평행은 이 중립면을 잡지 않고 뭘로 잡아야 되냐면 이 축. 그래서 갑자기 핸드폰이 음성 인식을 했네요. 이 축, 이 축 있죠, 이 축. 예. 이 축에 지금 가공되고 있는 이 축에 대해서 이면이 직각인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요 외경도 아직 가공이 안 된 상태예요, 외경. 그러니까는 저게 주물면이니까 그게 의미가 있느냐인데,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 저 측면을 가공할 때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가공의 기준은 요 축이기 때문에 축에 대한 직각성을 따지면 결국 거기에 대해서 얘가 직각을 이루기 때문에 평행을 이룰 수 있다. 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이렇게 붙지 않고, 얘는 지울게요. 아이고. 딜리트. 어떻게 되느냐? 이 주물 표면, 그렇죠? 이 표면에 대해서 아이고 21에 잘못했네요. 8mm 뺄게요. 그리고 이제 얘는 앞에 프로포로시가 붙어야겠죠. MA 속성 복사로 할게요. 여기서 뭘로 들어간다? 이걸로 들어간다.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는 우리 V벨트 풀이할 때 한번 나왔을 거예요. V벨트 풀이할 때. 요 얘기는. 요거에 대해서 이제 흔들림이 요게 들어가겠죠. 결국은 이게 들어가줘야 된다. 이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 측면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 외경이 가지고 있는 외경으로부터 유도되는 중심축으로부터 뭐야? 직각도. 이게 직각도가 들어가도 되고요. 여기 직각도가 들어가도 돼요. 기호가. 지금처럼 흔들림이 들어가도 된다. 단지 지금 가공하는 방식이 뭐다? 선반이다. 선반이다. 선반이다 보니까 저게 원주 흔들림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거는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의견이 딱 일치하는 부분이죠. 원주 흔들림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요 가운데 중립평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처럼 밀링이다라고 본다면 원주 흔들림이 가능합니다. 이거 이제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를 원주 흔들림으로 가공하는 일은 절대 없다. 저는 이게 기어의 형태가 직경이 크고 전체 그 길이가 짧다 보니까 전체 길이라는 게 이제 좌우 폭을 얘기하는 거죠. 좌우 폭이 짧다 보니까 눕혀서 가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밀린 가공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가능은 하나 하지 않는다. 절대 하지 않는다. 만약에 저거를 밀링이라는 방법을 선택해서 가공 작업자 있다면 그 가공 작업자는 문제가 있는 작업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애당초 요 측면은 밀링이 개입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흔들림이 원주가 될 수가 없다예요. 제가 이제 설명할 때는 항상 그랬죠. 저 측면을 밀링으로 가공한다면 이라고 했는데 그런 전제조차도 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게 그 기어 가공 작업자분이 기어에서 저 부분을 가공하는데 밀링으로 가공한다? 그럴 일은 없다. 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항상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중심축에 대한 측면의 직각이 중요할 때는 절대 그거를 밀링으로 가공하지 않는데 그렇게. 그거를 밀링으로 가공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중심축을 기준으로 직각이 중요한데 선반의 가공 방식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소재가 있다. 그게 뭐냐면 이 본체죠. 이 측면이 이 축에 대한 직각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얘는 한쪽이 비대칭이어가지고 저 중심축을 자꾸 돌려버리면 진동이 발생해서 선반 작업을 못 하거든요. 저런 상황이 아니면 측면의 직각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축에 대한 직각을 요구하는데 거기다 밀링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야. 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예 딱 잘라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가공하시는 분.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공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차피 이제 해줬으니까 뭘 해줘요? 여기서 이제 내경도 가공을 해야죠. 내경. 그렇죠? 요 다음에 그래서 요렇게 한번 가공된 다음에 요거 그대로 복사하겠죠. 요 다음 단계에서 요 툴 문과 안 풀질 않겠죠. 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뭘 해주냐면 요 구멍을 뚫어준다. 요건 이제 지울게요. 요 치트는 지금 관련 없는 거니까. 얘도 지워주고 다음 단계니까 이렇게 지워주고 그 다음에 구멍을 뚫어준다. 구멍은 요거까지 지워버렸네요. 요건 남겨놓을게요. 이전 형상이니까 이전 형상은 남겨놓을게요. 형상이니까 남겨놓고 대신에 이거를 MA 가상선으로 바꿔줄게요. 가상선으로 바꿔주고 이거를 외형선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관통해서 뚫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여기까지 뚫리겠죠? 반대면을 아직 가공을 안 한 상태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뚫어준다. 그래서 요렇게 자, 그 다음에 MA 요거 붙여주고
요걸 복사하는 것보다 이걸 복사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 끼워 맞춘 공차 들어가 있는 거. 이쪽이 잘리겠죠? 반대로 해가지고 반대로 잘리네요. 저거 복사, 어차피 H7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어차피 H7은 제가 속성으로 안 줬네요. 그냥 요건 수정할게요. 이렇게 딱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가 H7. 당연히 이제 저 끼워 맞춘 공차 나오게 요렇게 해줘야겠죠. 요렇게 뚫어주고, 대신에 이제 얘는 기아 공차가 들어가느냐. 여기서는 얘가 지금 데이텀이었잖아요. 데이텀. 근데 이 상황에서는 얘가 지금 데이텀이 아니라 뭐예요? 데이텀이 얘고, 얘를 기준으로 뭐예요? 얘의 중심이 뭐예요? 맞아야죠, 딱. 기본적으로 맞아야 되는 건 뭐예요? 동심. 뭐 얘에 대해서 동심이 맞던가, 그렇죠? 아니면 동축이 맞던가,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동축이 맞아야 되는 거고, 어차피 근데 이게 좀 애매한, 이 상황, 가공에서는 이 상황이 상당히 애매한 게, 이 지금 잡고 있는 저 H라는 데이텀은 외곽이 가공이 되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근데 그럼 걔랑 중요하냐? 그리고 지금 이 외곽 표면 자체가 주물 표면이라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인데, 불안정한 상태하고 맞아줘야 되느냐? 근데 저 불안정한 면을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최초 가공에서는 저 불안정한 면을 기준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일단 이 불안정한 면하고 얘하고는 기하적으로 어떤 이제 그거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 이제 얘가 가공되고 나서 이제 바깥의 표면이 날아가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건 이제 좀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요거 이제 기하공차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요게 내경이니까 이때 요거를 흔들림으로 잡기 조금 힘들어요. 조금 힘들고, 이제 저걸 이제 동심으로 보느냐, 뭐 흔들림으로 보느냐인데, 그분은 이제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동축으로 볼 거냐, 흔들림으로 볼 거냐. 근데 어쨌든 선반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흔들림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원주 흔들림으로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동심으로, 또는 동축으로 표현해도 상관은 없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흔들림으로 표현을 할게요. 흔들림으로. 그래서 흔들림의 정도는, 일단은, 직경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이 값을 그대로 못 써요. 이 값이래. 이 값을 못 써요. 이 값을. 이 값을 못 쓰고, 이제 여기는 이제 요 내경에 대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관계가 좀 애매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가공된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기어 끝원이 이 값이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는 이 축이 가공되고 나서 나중에 요 표면이 가공됐을 때,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여기 지금 이 상태에서의 기하공차는 이제 일반 공차가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저 중심하고 저 원의 외경하고 관계를 갖는 건 가공된 외경하고 관계를 갖는 거기 때문에 지금 2단계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공차를 한다 그러면 이제 H7이잖아요. 요 H7에 대한 공차 값을 찾아서 적어주면 돼요. 근데 제가 공차표를 안 띄웠네요. 공차표를 잠깐 띄워놓고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공차표를 띄워놨고요. 저걸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지금 H7이니까 12파이에 그러면 10에서 18. 그쵸? 그리고 H는 중요하지 않고 7이니까 여기서 7급을 보면 돼요. 그럼 18. 그럼 이제 전체 공차가 허용해주는 공차의 그 전체 공차역이라고 하죠. 공차역이 이제 18. 그럼 이제 0.018이고, 그렇죠? 그럼 이제 기하 공차가 정의되는데 일반 공차라고 하면 일반 공차는 적합하고 똑같으면 돼요. 0.018이니까 0.018을 똑같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기하 공차 굳이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제 LE, A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쭉 오고요. 요렇게 이쪽으로 빼는 거 반대쪽으로 빼는 게 낫겠네요. 여기서 쭉 오고요. 여기서 1, 2. 이쪽으로 한 5mm 정도 뺄 거고요. 그 다음에 주석에서 엔터, 옵션에서 엔터, 그 다음에 T 치고 공차죠. 엔터. 이 상태에서 저는 뭐를 쓸 거냐면 그냥 원주 흔들림을 쓸게요. 원주 흔들림을 쓰고, 그 다음에 공차값은 0.018.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텀은 h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되고 확인. 대신에 제가 흔들림을 썼을 때는 이렇게 가야죠. 얘가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2mm든 3mm든. 그래서 실선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고, 만약에 이제 내가 여기서 동심도, 동축도를 했다 그러면, 예, 그쵸? 그러면 그건 중심축에 대한 거, 유도형상에 대한 거니까, 얘가 만약에 동심도다, 동축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게, 아이고, 요게 아니죠. 기호가 이제 요걸로 바뀌어야 되고, 그쵸? 동심도, 동축도, 요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파이가 붙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딱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동심 동축을 넣든 아니면 저기다가 흔들림을 넣든 아까처럼 흔들림을 넣든 측정하는 방식은 달라질 건 없을 거예요. 근데 흔들림 값을 그냥 바로 읽는 게 편하니까, 어차피 측정 값을 바로 읽는 게 편하니까 흔들림으로 표현해 주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도 가공하시는 그분도 저기를 흔들림으로 표현해 주는 게 측정하는 사람의 부담이 적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기한 대로 동심이나 동축 뭐 이런 걸로 표현을 해줘도 가능하지만, 그냥 깔끔하게 흔들림으로 표현해주면 그냥 흔들림은 그 표면에서 읽은 값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바로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표현해주는 게 부담이 적다. 뭐 추가적인 연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쪽 가공이 다 끝났잖아요. 축 가공. 그러면 이제 이전에 제가 V벨트 풀리할 때 이제 잘못 생각을 했던 거는, 저는 이제 뭐라 그랬냐면, 여기 이제 구멍이 가공됐으니까 요 반대쪽 요면 가공하는 거하고 외경 가공하는 건 가운데 저 가공된 축을 잡고 들어갑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기어 가공 하시는 분이 요 반대면, 요 외경은 어찌됐든 모르겠는데, 가공 작업자마다 요 외경에 대해서는 가공 작업자에 따라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랑 만났던 분은 자기는 외경은 축이 가공된 다음에 가공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도면상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지금 요 12파이로 가공된 축을 데이텀으로 요 외경이 흔들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걸 정확하게 맞추겠다라고 하면 가운데 축이 가공이 되고 걔를 이용을 해서 외경을 가공하는 게 맞다. 가공 작업자가 생각을 했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외경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 V벨트 풀리할 때, 요거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안쪽에 이제 요 구멍을 이용을 해서, 그렇죠? 그럼 별도의 어댑터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껴줄 수 있는, 잡아줄 수 있는 어댑터로 저 축을 끼고 그 다음에 회전을 시키면서 선반에서 외경 가공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면은 이제 제가 V벨트 풀릴 때는 반대면은 이제 요 축에 이 어댑터에 끼고 나서 가공을 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가공작업자 분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 가공하기 어렵다. 왜 어렵냐면, 결국은 이제 요 축이 껴지는 이 부분이거든요. 껴주는 요 부분에 이제 요쪽에 축이 이렇게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축이 이렇게 튀어나온다면, 어댑터를 축을 이제 잡아주려면, 저 간쪽에 구멍을 잡아주려면 축을 이렇게 껴가지고 축이 튀어나오는데, 가공 툴이 요 끝까지 못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질문했어요. 저 축이 튀어나온 상태에서도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나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있어요, 있기는. 솔직히 말하면 그 가공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가공할 수 있게 약간 저기 이제 홈을 더 내줘가지고 이제 가공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잘 쓰지 않는다. 그렇게. 그래서 이 반대면도 그냥 이 외경을 돌려서 물어가지고 가공을 끝내고 가는 게 맞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항상 그렇게 했다. 예. 근데 그분이 더 가공 전문가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 가공할 수 있는, 이렇게 저쪽에 툴이 튀어나와도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를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안쪽에 껴지는 샤프트 요거의 구조 자체가 그걸 해줄 수 있게 좀 안쪽으로 좀 파져 있고 툴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내주고 해서 좀 복잡해져요, 이게. 그건 알고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그런 툴을 쓰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이 상태에서 복사할게요. 자, 요거는 제가 미러로 돌리겠습니다. 미러. MI. 이 형상을. 여기를 중간점으로. 예. 이렇게 돌려서. 그쵸?
그리고 이제 치수 기입한 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델리트 날리고 여기서 이제 기준은 똑같이 가야 되지. 요 9mm를 파악을 하고, 그렇죠? 요 9mm를 파악을 하고 중립면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치수가 나오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가공을 한다. 그러면 이제 MA, 얘는 가공 전 형상이 되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얘는 지워버릴게요. 그 다음에 트림 쭉 잘라버릴게요. 그리고 EN 중심선은 연장해놓고, 그 다음에 F, M, 여기는 일직선이 되게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가공해요. 그러니까 여기 가공할 때랑 똑같이 반대면도 이렇게 외경을 잡고 가공을 한다는 거예요. 내경을 잡지 않고 이를 바로 내경을 잡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똑같이 이렇게 가공을 해줍니다.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 데이터면 이렇게 되겠죠. 데이터면 기하공차는 이렇게 해주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똑같이 요 외경을 이용을 한 거잖아요. 요 외경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요랑 여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 그럼 얘 둘 사이, 이쪽과 이쪽 둘 사이 양쪽 면의 평행도가 이제 똑같은 데이터물 기준으로 했으니까 딱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잡는 부위가 반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틀어짐은 발생을 합니다, 이때도.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의한 영향은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가공 기준이라는 건 한쪽 면이 가공 기준이지 양쪽 면이 가공 기준인 건 아니에요. 단지 이제 이 형상은 형상이 대칭이다 보니까 실제 나중에 이제 기어 이빨을 가공을 할 때 작업자가 이쪽 면을 기준으로 가공을 할지 이쪽 면을 기준으로 가공할 때는 그 작업자가 그냥 어떻게 얹어 놓느냐에 따라 그때그때 바뀐대요. 그게 바뀌지 않으려면은 표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반드시 이쪽 면으로만 가공해, 이쪽 면으로 가공해,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완전 대칭 형상에서 굳이 그걸 표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맞춰놓는다. 그냥 이렇게 맞춰놓고, 그냥 작업자가 어느 쪽으로 이제 옮겨서 놓든, 가공 기준으로 놓든, 상관없이 가공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준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요 단계까지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좀 다른 거는, 저 측면은 구멍 가공하고 상관없이 구멍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외경을 기준으로 가공이 저렇게 진행이 될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가공이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완전히 풀어버립니다. 요걸 완전히 풀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툴이 요게 와줘야 돼요. 요게 요런 이제 툴이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전에 제가 설명했을 때는 그냥 축을 끼고 이제 요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키움 가공한다 그랬죠. 키움 가공은 여기서 바로 해줄 거예요. 이게 중간에 하나 빠졌는데, 이게 빠졌는데, 키움은 아마 2단계 요거 얘 가공과 얘 가공 사이에서 한번 일어날 거예요. 그거까지 표기를 해줄까요? 아마 요 사이에서 한번 키움 가공이 일어날 건데, 요 구멍 가공할 때 키움 바로 가공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구멍 가공했을 때 요 못따기도 다 그때 가공합니다. 저 구멍 가공할 때 못따기까지 같이 갈게요. 그냥. 한쪽만 가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한쪽은 가공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왜 여기다 했지? 여기다 하면 안 되는데 이 다음 거에다 해야 되나? 죄송해요. 다음 거에다 해야지. 여기서 요 단계에서 이제 키움은 가공을 한다. 그리고 이제 요쪽은 이제 요 못따기 가공하고
요 반대쪽 못따기는 이제 이쪽 가공할 때 못따기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것도 해주면, 표현을 해주면, 반대쪽 측면 가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못따기 해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지워버리고, 그다음에 반대면 가공할 때 여기 못따기 가공하고, 이거는 이전에 했었으니까 이쪽 못따기는 요거까지 그려놓고 하는 게 낫겠네. 요 단계에서 여기 이제 못따기도 가공을 해줄 거고, 키홈은 아마 첫 번째 구멍 냈을 때 키홈 바로 내주는 게 좋아요. 이분도 이제 바로 낸다 그랬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키홈이 이렇게 나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반대쪽 측면 가공 끝나고 나면 이제 얘를 풀러가지고 이 툴에다가 안착을 시켜가지고 이제 선반 중심 구멍의 중심 축을 기준으로 이제 그 이후 외경 가공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V벨트 풀릴 때 이제 얘기를 했던 게, 그냥 이렇게 원형으로 끼워 놓으면 바깥에서 가공툴을 꽂아가지고 표면을 깎아내는 거잖아요. 상당히 많은 힘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이제 키가 여기 키홈을 이용해서 키를 안 꽂으면 저는 이제 소재가 돌아갈 거라고, 슬립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키를 꽂지 않아도 슬립은 안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요 다음에 고정해주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건 이제 지우고, 요것도 위에 치스도 이제 여기선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요것도 지울게요. 요 툴을 꽂는데, 여기다 이렇게 땅 구멍에다 이렇게 꽂아주는 거죠. 예. 구멍에 딱 꽂아주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 지금 나사가 나 있고, 요 나사에다가 이게 너트식으로 돼 있어요. 너트식으로 돼 있어서 얘를 쪼은대요. 그래서 여기를 토크를 높게 나오게 해서 꽉 쪼은대요. 꽉 쪼아서 그냥 마찰만 가지고 잡는다고. 누르는 힘하고 마찰력만 가지고 잡아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공하면 저게 슬립이 일어날 확률은 없을까요? 라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가공을 한다 그러면 슬립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왜 키홈을 이용하지 않나요? 키홈을 이용을 하면은 좀 더 확실하게 1대1 동작을 하고, 그러니까 슬립이 일어날 일이 완벽하게 배제되지 않냐. 이거는 솔직히라도 이 작업자 이거 조우는 거를 조금 잘못 조우거나 약하게 조우면 슬립이 일어날 수 있지 않냐. 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는 얘기긴 하대요. 슬립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키홈은 고객이 쓰려고 만든 키홈이잖아요. 키홈이라는 것 자체가 저게 고객이 쓰려고 만든 키홈인데, 저 키홈을 우리가 써버리면 저 키홈이 망가진다.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키홈이 망가진다. 생각을 해보니까 키홈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키홈에 있는 그 끼워 맞춤 공차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헐거운 끼워 맞춤이 아니에요. 보통 끼워 맞춤 이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약간의 죔새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키홈 구멍이 망가져요. 걔를 한번 꼈다가 빼면은 무조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안 망가질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망가져요. 보통 끼워 맞춤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그렇구나. 이게 가공하는 가공업자들 입장에서는 저 키홈은 쓰면 안 되는 구멍이구나. 왜? 내가 납품해야 되는 제품의 그 표면 상태가 망가져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키홈이라는 건 고객이 쓰려고 만든 거지, 가공하는 내가 쓰려고 만든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꽉 조아가지고 한다. 만약에 이게 꽉 조아가지고 슬립이 발생을 해가지고 가공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가공 작업자가 저걸 제대로 못 조은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키홈을 웬간하면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예 이용 안 하는 건 아니고, 저거를 저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슬립이 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가공품도 있기는 하대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키홈을 이용을 하기도 한다. 근데 그때도 이제 좀 키홈에 그 껴지는 키를 일반 규격보다 좀 헐겁게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이제 키움의 손상이 덜 가게. 예, 그렇게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툴을 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가 여기를 물어주는 거죠. 그렇죠? 쪼가 어디를 물어요? 여기를 물어요. 그렇죠? 얘를 물어주고 요거는 이제 제가 V벨트 풀릴 때 있겠죠. 이 축을 잡아서 그다음 반대쪽에서는 심압대가 들어오겠죠. 심압대가 들어와서 요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고 뭘 가공을 해요? 외경을 가공을 한다.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도면에 표기했던 게 나오는 거죠. 요거는 요걸 복사해서 이건 한쪽은 날아가게 하는 게 맞으니까. 표면 거칠기 기호는 제가 안 붙였는데 그거는 생략할게요. 이전에 표면 거칠기 설명할 때 다 했으니까 지금 안 붙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치수가 이렇게 되면 겹쳐서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12mm 더 뺄게. 12mm 더 빼서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럼 이제 요 구멍이 이제 데이텀이 되는 거죠. H 썼으니까 이제 H 다음에 I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아니죠. 왜냐면 이 H가 여기서 사라져요. 다시 H로 가는 거죠. 여기서 이 H는 사라지고 왜냐면 이 외경을 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는 지우고 MA 기존에 가공되기 전에 직경을 이렇게 가상선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얘도 지우고 외경을 가공을 하면 FM으로 하는 게 낫겠네. F로 이렇게 이렇게 가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렇게 가공이 된다. 그리고 여기도 파이가 붙어야겠죠.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끼워 맞춤 공차는 없죠. 왜냐면 이 끝이니까 이 끝이 뭐 어디 껴지는 건 아니고 끼워 맞춤 공차는 없고 대신에 뭐예요? 여기에 흔들림 공차가 들어가죠. 어떤 게? 이게 들어가야죠. 요 표면과 질까지 같이 복사를 할까요? Y로 간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이제 나중에 치형 가공할 때 치형 가공의 이제 가공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저렇게 된다. 어쨌든 케이스 교육상에 저게 정의돼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 뭐 솔직히 저도 납득이 안 가는 게 근데 그분도 납득은 안 간다 그랬어요. 그분도 납득 안 가는데 이제 요 안쪽에 치형을 가공할 때 이 외경을 기준으로 가공을 하진 않거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축이 다 결정이 났기 때문에 축을 가지고 가공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 중심 축에 대해서 그 외경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 외경이 가공 기준이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다라고 그분도 말씀하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저걸 안 맞추는 게 아니라 맞춘다. 왜냐면 케이스가 저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등급별로 저 부분에 대한 흔들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맞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등급별로. 뭐 4급을 쓰느냐, 뭐 몇 급을 쓰느냐, 그게 정해지면 무조건 맞춘다고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공이 된다. 그럼 여기까지 가공을 하고 나면, 그쵸. 요 외경까지 가공하고 나면 이제 나머지는 뭐예요? 기어 치형 가공. 치형 가공이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도면에 표현되는 이제 기어공차를 표현하는 데는 이제 이게 다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엄밀히 보면 가공 기준으로는 요 이제 측면에 대한 기하 공차는 솔직히 말하면 요 중앙에 있는 구멍에 대한 그 구멍을 데이텀으로 하는 기하 공차는 아니었어요. 그쵸? 근데 어차피 이제 이게 사라지다 보니까 이 데이텀이라는 게 사라지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도면에서 표현할 때는 결국은 이제 얘를 데이텀으로 뚫어준 구멍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얘가 데이텀으로 바뀌고 거기에 이렇게 기형차가 기입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공 쪽에서는 좀 약간 좀 다르다라는 거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나머지는 뭐예요? 치형 가공이잖아요. 치형 가공. 그래서
우리가 도면에 이제 치형에 대한 그 공차는 이제 표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정리해드렸던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어 치형에 대한 거는 뭐예요? 단일 피치 오차, 인제 피치 오차, 누적 피치 오차, 버선 피치 오차, 치형 오차, 치형 흔들림 이런 거고. 제가 이제 예전에 이거 오해를 한 거, 이 부분 요거 기입됐던 거 이제 요거를 오해한 거는 저는 뭘로 오해를 했느냐? 저게 치홈 흔들림이다로 오해를 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기구 설계자들은 저게 더 중요해요. 치홈 흔들림. 실제로 기어가 맞물려서 돌았을 때 얼마만큼의 진동이 발생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치홈 흔들림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도면에 표기하고 있던 이거는 그게 아니고, 치홈 흔들리는 건 뭐에 의해서 결정난다? 결국 우리가 여기 이제 요 목표에다가 KSB ISO 1328-1에 몇 급을 쓰느냐를 정해주면 저거에 의해서 치홈 흔들림이 결정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도면에는 명기하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아공차에 관련된 가공 시퀀스는 설명이 다 끝났어요. 설명이 다 끝났는데, 어차피 이제 우리가 기아공차만 알고 넘어가는 것보다 이제 이 이후에 치형이 어떻게 가공되느냐,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면 좋죠. 네, 알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지껏 이제 여기까지의 가공은 이제 뭐에서 이루어졌다? 선반에서 이루어졌다. 방이라고 쓰네. 반이에요. 예. 선반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제 요 이후의 공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호빙 머신이라고 해요. 호빙 머신. 기어 이빨을 가고 있는 호빙 머신이다. 그럼 이 기어 이빨을 가고 있는 호빙 머신은 전혀 다른 개념의 장비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보시면 다른 장비로 느껴질 수 있는데, 호빙 머신은 선반입니다. 호빙 머신의 기본 원리는 선반이에요. 단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선반은 뭐가 회전을 하냐면 주축, 그쵸? 주축이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공구가 설치되는 공구. 이 공구대가 아니라, 갑자기 명칭이 생각이 안 나네. 이송해주는,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어쨌든 공구대라고 얘기할게요. 갑자기 지금 명칭이 생각이 안 나니까. 저 공구대의 공구는 가만히 있어요. 고정돼 있죠. 고정돼 있는데, 호빙 머신은 일단 기본적인 구조는 선반이에요. 선반인데 대신에 공구대도 회전을 해요. 공구도 회전을 해요. 공구 회전. 우리가 이제 선반의 특징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소재는 가만히 있고 소재가 회전을 하고 공구는 항상 가만히 있어. 그렇죠? 이송만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공구가 이제 회전을 하진 않잖아요. 그게 이제 선반의 특징인데, 호빙의 특징은 그러니까 주축도 회전을 하지만 주축도 회전을 해요. 주축 회전 안 하잖아요. 주축도 회전을 해요. 근데 공구도 회전을 해요. 두 개가 동시에 회전을 해요. 그게 이제 호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는, 선반은 일반적으로 소재를 어떻게 불려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수평으로 불려요. 호빙은 수직으로 불려요. 그래서 주축이, 우리가 선반은 요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오른쪽에 주축이 있다. 그렇죠? 작업자가 바라본 방향에서 오른쪽에 아니라 왼쪽에 주축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오른쪽으로 얘기해서 죄송해요. 왼쪽에 주축이 있다라고 하면, 호빙은 하부에 주축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축. 하부에 주축이 있다. 그래서 하부에 주축이 있고 여기에 이제 척이 있어요. 하부에서. 그래서 수직으로 물어요. 수직으로 물고 위쪽에 심압대가 있어요. 위에 위쪽에 심압대가 있다. 그리고 공구가 이제 이쪽 측면에 있겠죠. 그게 이제 호빙 머신이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저 기어를 가공하는 형태는 인터넷에서 유튜브나 그런 데서 이제 기어 가공이라고 치면은 영상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걸 한 번씩 보세요. 보시는 게 좋아요. 보시는 게 좋고, 일단 저는 기본적인 원리만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요 외경 가공까지 끝난 거, 얘를 이제 하나 복사를 해가지고 갖고 올게요. 갖고 오고 이제 선반에서 얘를 풉니다. 얘를 풀어가지고 호빙 머신에 설치를 해요. 호빙 머신에 설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건 똑같아요. 이렇게 어댑터를 이용을 하고요. 축에다 요 가공된 구멍에다 끼고요. 그렇죠?
이 상태는 똑같이 자세 똑같아. 단지 이게 기존의 선반에서 이렇게 수평하게 놓여져 있었다면 이번엔 수직하게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하부에 이제 물어줄 수 있는 척이 있습니다. 주축이 하부에 있어요. 회전하는 모터도 하부에. 하부에서 얘가 회전을 하고 위쪽에서 심업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잠그는 요 기어 이빨을 가공하기 위해서 잠그는 방식은 똑같이 이렇게 너트 방식으로 많이 잠궜을 거예요. 이쪽에 너트 방식으로 이렇게 잠궈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측면에 호브라고 해서 기어 이빨을 가공해 줄 수 있는 툴을 이제 갖다 대죠. 기본적인 이제 호브의 형태는 제가 예전에 기어 치형에 대해서 제도 이론 쪽에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렉기어의 형상과 똑같습니다. 단지 렉기어는 이제 딱 이빨 끝나는 데서 끝났다면 이제 호브 툴 가공 날 같은 경우는 렉기어보다 약간 더 돌출돼 있죠. 왜냐면 그 이뿌리 쪽에 이제 모듈 곱하기 0.25만큼 더 깊게 이뿌리가 놓여 있잖아요. 왜냐면 이빨하고 완전히 닿아서 간섭이 나가지고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더 깊게 파이게 되는데, 그 깊게 파이는 부분까지 가공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큼 더 돌출된 렉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 부분 형태, 그 호브의 그 형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으시면 제가 이제 제도 이론 쪽에서 드로벌 곡선 그리는 그쪽에 가시면 이제 호브 형상이 딱 나와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더 참고를 하시면 되고, 어쨌든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3D로 잠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번엔 잠깐 3D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퓨전을 이용해서 잠깐 그려놨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실제 호빙의 원리가 이거는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그냥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한 거예요. 일단은 지금 기어 원 소재, 여기 지금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기어 원 소재고, 그 다음에 요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쟤를 잡아주는 축이고, 위쪽이 이제 눌러주는, 아까 이제 클램프에서 눌러준다 그랬죠. 눌러주는 패드고, 그 위쪽에 너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2D로 그렸을 때는 너트를 이용해서 다이렉트로 눌러주는 걸로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너트로 다이렉트로 누르진 않고 눌러주는 클램프 장치가 하나 더 있어요. 클램프 블럭이 하나 더 있고, 클램프로 윗면을 누르고 그 위에 조이는 건 너트로 별도로 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런 식으로 많이 돼 있고, 요 축의 위쪽에는 이렇게 심압대를 꽂을 수 있는 홈이, 센터 구멍이 가공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아래쪽은 척으로 물어주겠죠. 그래서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브 툴인데, 호브 툴은 일반적으로 이제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요런 식으로 생겼는데, 호브 날이 어떻게 생겼냐, 여기서 잠깐 보면은, 위에서 바라보면 이제 요렇게. 호브 날은 이제 대략적으로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요렇게 해서, 지금 보면 여기 살짝 이렇게 더 튀어나와 있는 거. 원래 렉기어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겠죠. 요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날 거예요. 딱 끝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차가 나는 게 이제 모듈 곱하기 0.25 이 정도 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기어 이빨은 여기서 끝나는 거고, 이게 요만큼 더 튀어나와 있어야지 상대편 기어를 가공을 했을 때 뭐예요? 이 0.25만큼 모듈 곱하기 0.25만큼 더 깊게 가공이 돼서 이제 기어의 이빨이 렉의 이빨이 꼈을 때 같이 맞물려 돌아갈 때 이제 부딪히지 않는 거죠. 그 이뿔이랑.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근데 이제 각 회사마다 요 R값은 좀 다를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R값이, 저기 들어가는 저 R값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드러블2 구간이 좀 달라진다. 형상이 달라진다. 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어쨌든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해서 가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영날로 돼 있어요. 영날로. 측면에서 보면은 영날로 돼가지고 요렇게 해서 파괴돼 있어요. 요거를 분석을 완전히 끌게요. 이렇게 완전히 영날로 돼 있을 때 얘가 딱 닿아가지고 위로 딱 긁는 거죠. 저게 이제 뭐 위로 긁을 수도 있고 아래로 긁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을 보면 다 위로 긁을 거예요. 아래로 긁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위로 긁어내는 형태로 돼 있는데, 뭐 아래로 긁어내는 형태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 기호 가공 전문하시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밑에서 위로 긁어낸다. 저는 처음에 위에서 밑으로 긁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야지 깎여 나가는 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 잘 보이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밑에서 위로 긁어낸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돼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탕탕탕탕 쳐져 있어야겠죠. 왜냐면 이빨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얘가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얘가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는 거죠. 계속 회전 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얘는 공구가 돌아야 되는 게 얘가 이렇게 계속 돌아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줘야 되니까, 그렇죠? 네, 계속 회전을 하는 거예요. 얘가 회전을 하면서 뭘 해줘야 돼요? 이제 움직여줘야죠. 어느 방향으로? 여기서 이 방향으로 이제 줌 들어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면 뭐예요? 기어 이빨을 가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래서 쭉 들어오면서 가공해서 그렇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돌면서 들어오고, 이제 한쪽에 들어와서 이 깊이까지 들어와서 가공이 끝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회전하면서 위로 올라가죠. 그래야지 평기어가 일자로 쫙 나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요 호브 툴이 움직이는 게 이렇게 동작을 해요. 근데 이게 그냥 가만히 제자리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렉기어가 맞물리면서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인볼루트 곡선이 생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얘가 그냥 제자리에서 가공이 돼가지고 제자리 회전하면서 이렇게만 들어오면 인볼루트가 생길까요? 안 생기죠. 왜냐면 렉과 스퍼기어가 맞물려서 움직이는 사이에 그 렉기어의 형상이 딱 정확하게 압력각되는 부분에서 만날 수 있게 그렇게 구성되는 게 인벌루트인데, 그냥 얘가 그냥 이렇게 일자로 푹 하고 들어오면은 인벌루트가 구성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동작이 필요한 게 뭐냐면, 얘가 회전하면서 막 가공해서 들어와요. 한번 들어오고 나서 이제 뭘 해주냐면 얘도 돌아야 돼. 얘도 이렇게. 여기 제가 이거 일부러 표시해놨죠. 보이게. 얘도 이렇게 돌아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돌면서, 그럼 얘는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얘도 이쪽으로. 지금 잠깐만요. 요거는 이제 제가 락건 걸 풀어줘야 되는데, 잠깐만요. 저기 호부에서 제가 락을 걸어놓은 게 있어서 접합. 그리고 얘를 억제를 하고요. 전진 상하 억제를 하고 요 슬라이드를 켜야겠네. 얘를 억제 해제. 얘가 이렇게 와야죠. 얘가 이렇게 도는 동안 어떻게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동안. 그래서 얘가 한 바퀴 도는 동안 얘가 이수가 우리가 지금 48개였네요. 48개. 그러면은 이것도 이거 48개 아니라 그거보다 이수가 하나 더 많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끝에서 끝까지 완전히 겹쳐야 되니까, 만약에 이제 이수가 48개다. 라고 하면 얘는 이빨이 49개가 있어야 되고, 그 49개가 다 지나갈 때까지 49개, 요게 49개거든요. 49개째가 끝까지 딱 올 때까지 얘가 한 바퀴를 딱 돌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걸 맞춰서 이제 돌면서 가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가공이 다 되려면 이게 요렇게 했을 때 그냥 한쪽만 가공을 하는 거예요. 한쪽만. 살짝만 가공을 하는 거고, 얘가 또 이렇게 안쪽으로 깊이 들어오면서 계속 가공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연속해서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왜냐면 이빨을 한꺼번에 가공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연속해서 움직이면서 가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부분을 가공하는데 요만큼의 전진 스트로크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만큼의 전진 스트로크가. 그러면 이 이빨을 완전히 끝까지 다 가공하려면 얘가 무한대로 전진을 계속 이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번 왔다가 여기까지 한 사이클이 끝나면 얘는 다시 반대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얘는 반대로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파고 들어가야 돼요. 계속. 모든 이빨이 다 가공 끝날 때까지.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힘들죠. 거기다가 이제 이 방식의 문제가 뭐냐면, 이 방식을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게, 얘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이수가 늘어났어. 지금 48개인데 이수가 49개로 늘어났어. 그럼 얘도 하나 더 늘어나야 돼. 그러니까 이 스트로크,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스트로크가 점점 커져야 돼. 이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커져야 돼. 그럼 이제 그렇게 가공이 안 되는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안 되고 어떻게 되느냐? 자, 닫을게요. 자, 얘는 필요 없으니까 닫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돼요. 아까랑 이제 여기는 똑같아요. 여기는 똑같은데 얘는 뭔 차이냐? 얘는 위에서 보시면 잘 보시면 아시죠? 뭐 어떻게 돼요? 나사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얘가 원래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움직인다. 움직여야 된다. 이쪽으로 쭉 가고 그다음에 다 끝까지 다 가면 다시 이쪽으로 쭉 가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의 길이가 너무 무한정하게 길어져야 되니 그쵸? 이거의 길이가 무한정하게 길어져야 되고 그 길어진 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 스트로크가 너무 기니까 얘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냐면 나사로 구성을 해요. 나사로. 나사 형태로 구성을 한다. 나선형으로 구성을 하면 얘가 그냥 제자리에서 회전만 해도 뭐예요? 이 가공 툴이 이쪽으로 전진하는 느낌. 그런 효과를 주는 거죠. 그럼 이제는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얘가 한 바퀴를 돌 때 얘는 이빨 하나, 만약에 48개면 48개 중에 이빨 하나만큼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수가 48이다 그러면 얘가 얼마만큼 회전을 해야 되냐면 360 나누기 48도만큼 얘가 한 바퀴 돌 때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없어져도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지금 있는 호빙 머신들은 얘가 이쪽으로 왔다 갔다를 안 해요. 왔다 갔다 안 하고 이쪽으로만 파고 들고 그 다음에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올라오는 무빙하고 이렇게 전진하는 무빙 요 두 개 그 다음에 회진하는 거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호빙 머신에서는 얘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뭘로 해결을 한다? 나사 형태로 해결을 한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한다. 그래서 인볼루트를 구성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저 가공 툴의 형성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공 툴 중에서 뭐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게 호브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총형이에요. 총형 툴이다. 총형 툴. 실제 모양을 갖고 있는 툴을 얘기를 하는 거죠. 총형 툴이라는 게 우리가 가공하고 있는 전체 모형 형상을 갖고 있는 총형 툴이다. 그래서 이제 렉기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총형 툴로 일반적으로 가공을 해요.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얘가 한 바퀴를 도는 동안 얘가 한 48바퀴 도는 거. 그렇죠? 역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무빙을 한다. 근데 이제 이 방식 말고 인터넷을 보시면 한 가지 방식을 더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얘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가공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싫은 거야. 얘도 회전 안 했으면 좋겠어. 단지 이제 이 방식은 평기어만 가능해요. 평기어만. 그럼 얘가 회전 안 하고 어떻게 가공이 가능하냐? 자, 그게 이제 세 번째 방식이에요. 자, 얘는 요런 게 있어요. 요게 이빨이 하나만 있습니다. 가공 툴이. 하나만 있어요. 대신에 이제 가공 툴 이빨 모양이 다르죠. 요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인벌루트 형상이 그대로 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회전하고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회전하면서 요거 제가 중간에 이건 또 마찬가지 지금 제가 이거 만들다 말았는데 얘처럼 저건 재현을 안 했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끊겨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끊겨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냥 형태만 만들어 놓고 저 끄는 건 안 끊었어요. 그거는 이제 말로 넘어가면 되니까. 예. 어쨌든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어쨌든 총형돼 있고 얘가 이제 쭉 움직이면서 이제 이렇게 파고 들어오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가공을 하겠죠. 회전하면서 얘가 이제 뱅글뱅글 돌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가공을 한다. 물론 이제 이거는 지금 여기처럼 날을 안 만들었어요. 아직 이렇게 중간중간을 파가지고 날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놓은 상태다.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 툴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서 얘는 회전하면서 가공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한번 들어와서 이 상태에서 한번 들어와서 쭉 위까지 긁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줄이 쫙 생기는 거예요. 한 줄이 쫙 생기고 당연히 이제 얘의 형태는
인볼루트의 형태를 고스란히 갖고 있으니까 굳이 얘가 이제 안 돌아도 인볼루트 형상이 구성이 되는 거고, 이게 가공이 끝나고 나면 얘가 다시 쭉 빠지고, 얘가 아이고 까지 쭉 빠지고, 아이고 왜 이렇게 되냐? 네, 끝까지 쭉 빠지고, 얘가 이제 쭉 해서 이빨 하나만큼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360도 나누기 48 도만큼 딱 한 번 회전하는 거죠. 딱 가서 거기서 또 멈춰요. 스탑 하고 다시 들어와서 가공하고, 가공 끝나면 또 빠지고, 또 돌고, 또 또 이빨 하나만큼 돌았으면 또 이제 얘가 들어와서 가공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식의 요 단열짜리 호빙 툴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평기어는 이제 좀 저런 식으로 가공이 된다. 이빨 가공이. 뭐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이제 시중에 제일 많이 있는 호부는 이제 이렇게 나사식으로 돼 있는 게 가장 많을 거예요. 근데 평기어 할 때는 이제 그 인볼루트 형상을 갖고 있는 호빙을 선호하는 쪽이 있어요. 왜냐면 가공 자체가 단순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뭐 두 가지를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어 전문적으로 가공했던 분은 두 가지를 다 쓰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느 게 이제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골라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어찌 됐든 그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대충 이제 기어가 어떤 식으로 호빙 머신을 어떤 식으로 가공하는지 이제 제가 대충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권장드리는 건 인터넷에서 시간 나실 때 기어 가공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하시고 거기 실제 가공되는 영상들이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설계자들, 우리가 도면 그리는 사람들은 꼭 알아둬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결론을 짓자면 이제 여기 가공된 건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전 지우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가공된다. 그리고 이제 어떤 차이가 발생을 하는지 다 했고, 중요하게 마무리를 짓자면 시중에 나와 있는 요거 지금 강사님들이 하고 있는 이 형태는 뭐가 많이 심각하게 잘못됐다. 절대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는 아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이제 굳이 정의를 하자면 이 완전 대칭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정의가 돼야 됩니다. 양쪽에 들어가줘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중요한 거 이거는 어쨌든 기어 이빨의 흔들림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기어 이빨의 흔들림을 얘기하는 건 뭐다? 결국은 여기 있는 정밀도 용표가 꼭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용표에서 4급이다 그러면 4급에 해당하는 이제 옆에 지금 보이시는 치홈 흔들림이 이제 일반적으로 기구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걸로 인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가공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제 저거를 제가 실무적으로는 기입할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실무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전설의 기계들 기능사라는 시험을 보고 계신데, 그 시험에서 저걸 기입 안 하는 거를 용납하지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랑 같이 얘기를 했던 그 기어 전문가도 이 시험 뭐가 이상하다. 이 시험의 목표점이 명확하지가 않다. 이 사람들이 어떤 도면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냐. 가공 작업자가 갖고 있는 걸 만들고 싶은 거냐면 KS 규격을 만들고 싶은 거냐. 왜냐면 도면이라는 게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작성되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목표점이 정확지 않다 보니까, 시험에서 제시된 목표점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자기가 봐도 이 문제만을 보고 이걸 어떻게 도면을 작성해야 되는지 도저히 감이 안 온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네,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스퍼기어에서 기아홍차를 완전히 기입을 안 하고 배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이 정도는 기입을 해줘야 될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어차피 뭐 기존에 돌고 있는 형태가 저런 형태였으니 최소한 이제 기어 치형의 가공 기준에 대한 기아홍차까지는 기입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큐넷에서 이 자기네들 시험의 이제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니들이 알아서 봐. 우리가 알아서 채점할게.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마.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그 채점한 결과에 대해서 토를 다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CAT나 이런 거 시험 보고 나면 뭐 이의 제기를 한다든가 자기 불합격하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이의 제기 잘 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시험의 그 목표성이 명확하지 않은 건 큐넷의 잘못이 아닌가. 어떤 도면을 원하는 거냐?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 거냐? 정확하게 뭘 표기해 달라는 거냐? 이거는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큐넷 어떤 이제 자료를 배포한다든지 뭐 큐넷 보고 수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수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기어 도면을 작성할 때는 기어에 뭐를 작성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라는 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런 거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혼란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스포기어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